저는 이제 뭐 시청에서 귀농귀촌 담당 주무관으로 일을 한 거는 이제 일반 인비제에 들어와서 2018년부터 했었고, 그 전에 이제 귀농센터 사무국장하고 뭐 슬로시티 주민협의회도 하고 집사람 이제 농업회사 법인 하고 있어요. 과수농사도 짓고 있고 한데, 특히 뭐 농사지어서 먹고 산다는 거 빼고는 뭐 다 뭐 괜찮게 했는데, 결국 이제 저는 이제 농사지어서 돈 버는 거는 잘 못했어요.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지역의 사람들도 감사하고 좋은 마음인데, 어쨌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뭐 저는 뭐 아직 나이가 40대 초반이니까, 나이가 어린 입장이니까 어쨌든 지역에서 먹고 살아야 된다, 애 키워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뭐 다 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중요하게 있고, 근데 이제 어쨌든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어쨌든 뭐 국민연금도 있고 뭐 은퇴해서 뭐 있고 자산도 조금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조금 양상이 다를 것 같은데, 어쨌든 상주라는 곳에서 내가 안 살다가 상주로 와서 살게 된다, 그런 마음에서 비슷하니까 어쨌든 최대한 많은 얘기 나눌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도예요. 지도 보시면은 상주는 제일 중요한 게 낙동강이 있다. 여기 안동하고 영주에서 오는 영강이 여기 사벌 태강에서부터 낙동강이라고 부릅니다. 그 전에는 이제 영강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낙동강이 여기서부터 이제 부산까지 흘러가는 건데요. 뭐 태백산 황제에서 바로 한다 그런 얘기인데, 낙동강이 시작하고 낙동면이 유일하게 여기 있고, 여기는 강변이니까 해발 고도가 당연히 낮을 겁니다. 낮고 강변이라서 땅이 다 모래 땅일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저희 해수욕장이란 말은 그 쉽게 하는데 강수욕장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셨죠? 옛날에 그 제방 다 생기기 전에는 강변이 다 백사장이 있어가지고 강에서 뭐 바닷가 놀듯이 그렇게 놀았기도 했대요. 뭐 그랬었고, 사질토면은 저기 뭐 경남 창녕도 그렇고 그 낙동강 인근에 그 사질토양이 있는 도시는 다 그런데 근체류 농사를 많이 해요. 뿌리채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동강 인근 가면은 물론 대부분 다 논이고, 논 말고 하는 농사가 뭐냐면 뭐 감자, 무, 당근, 양파, 그 다음에 뭐 우엉, 연근 싹 다 뿌리채소 농사만. 그래서 규모 굉장히 큽니다. 규모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이런 동네 가면은 그 감자, 봄에 감자 심고 감자 키고 나서 요맘때쯤에 이제 못 키워가지고 무직파거든요. 감자하고 단무지무하고 두 배로 하는데 이게 굉장히 그 고소득인데, 근데 귀농귀촌에서 바로 뭐 내가 뭐 농사 한 7,000평, 10,000평 이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귀농귀촌인들은 여기 백두대간, 요 백두대간 있잖아요. 요 속리산이고, 백두대간이 요쪽에 대부분 다 귀농귀촌인들이 오는데, 그 여기는 이제 산간 지역이라서 해발 고도가 한 300m 정도 되고요. 보면 이제 상주는 좀 덜한데 봉화 같은 데 가면은 거기는 99% 산이잖아요. 7월에 모임에도 다 파카 입고 저녁에 추우니까 파카 입고 모일 정도 추운데, 여기는 춥습니다. 아침에 뭐 지금도 한 18도, 19도, 낮 때면은 뭐 30도 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덥고 일교차가 크다는 건 그다음 식물한테 가혹한 환경이고, 식물한테 적절한 스트레스를 주니까 과실류의 당도가 높다는 뜻이에요. 해발 고도하고 일교차하고 과일의 당도는 똑같은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는 싹 다 과일 농사만 짓는 거예요. 포도, 감, 사과, 복숭아, 심지어 뭐 블루베리, 오미자 이런 것도 당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고, 대부분의 귀농인들은 요 크고 귀농귀촌 피크 칠 때 한 2011년, 12년, 13년 요때쯤에는 이제 5만 원 주고 땅 사가지고 포도 농사 짓고, 뭐 포도 한 1,500평, 2,000평 하고 꽃감 한 뭐 2만 개 정도 깎아서 하면은 돈 한 5천만 원, 6천만 원 번다 그랬어. 근데 이제 요즘 포도로, 캠벨 포도로 돈을 그만큼 못 버니까 이제 5만 원 주고 땅 사서 3만 원 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귀농귀촌 하면은 무조건 포도 꽃감만 참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땅이 10만 원이고 포도가 한 15,000밖에 안 되니까, 옛날에 5만 원, 3만 원인데 요즘은 10만 원, 1만 원. 그러니까 이제 귀농귀촌 소득 얻는 게 조금 어렵죠, 많이 어렵죠. 어쨌든 상주는 낙동강과 백두대간을 주로 해서 평야와 산간지대가 골고루 있고, 여러 가지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농산물들과 있고 문화자원각도 풍부하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대략 설명인데요. 경상북도 서북부에 있어가지고 그
문경하고 김천하고 예천하고 의성하고 뭐 보은하고 이제 각 면 단위마다 그렇게 인접한 시군을 생활권을 하는 데가 있고, 반면에 이제 뭐 의성 단밀 같은 데는 뭐 상주 시내로 장보러 옵니다. 따로 마트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경북에 살면 이제 뭐 상주 산다, 뭐 김천 산다, 문경 산다 그런 경계 없이 그냥 인접 지역으로 가면서 저희도 뭐 주말에 친구들 놀러 왔었는데 점촌 가서 차 마시고 밥 먹고 놀고 그랬어요. 네. 북쪽에서 뭐 휴양림 빌려서 놀고. 그래서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서울시 2배고요. 서울시 2배고 전국 지자체 중에서 6배로 넓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부터 이제 경주하고 상주를 합쳐가지고 경상도라고 불렀잖아요. 경상도가 인구가 굉장히 많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곡창지대, 농사를 굉장히 많이 짓고 농업 인프라가 활발하고 삼한 시대부터 농업 자료 같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농사를 지금도 어쨌든 상주하면 농업하면은 경북에서는 상주가 제일 위상도 크고 규모도 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면적은 2배 정도 되고 인구는 10만 명. 요새는 10만 명 좀 안 될 겁니다. 저희 귀농귀촌에서 뭐 한 2,000명씩 들어오시는데 태어난 애는 뭐 500명 좀 안 되고요. 돌아가시는 분은 2,500분이 넘어요. 그래서 인구는 계속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고 행정구역은 보통 이제 뭐 작은 군단이 가보면은 뭐 읍하고 면하고 해가지고 왜 저기 7개 읍면, 뭐 8개 읍면 그렇잖아요. 저는 24개 읍면동이라서 그 농업도시 치고는 굉장히 규모가 큰 데입니다. 그리고 농가 인구가 재밌는데 인구가 10만 명이잖아요. 그럼 이제 세대가 한 6만 세대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제 그 농가가 13,000개 되는데 농업경찰 한 4만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시내에서 식당하는 아줌마가 농업경찰 갖고 있어요. 택시기사씨도 농업경찰 갖고 있어요. 저도 물론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농업직 공무원들도 갖고 있고 농협도 갖고 있고 학교 선생도 갖고 있고 식당 아줌마도 농사 짓고 다 농사 지어요. 웬만한 그 진짜 그 직장 다니는 사람들 빼고 자영 인근에서 뭐 지역 주민들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다 농사를 짓고 다 뭐 상주에서 엽채류 쌈채소 농사를 하면은 농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지역에서 안 팔려요. 지역에서 안 팔리고 고추 참기름 같은 거 다 작업해서 뭐 아니면 뭐 면에 있는 뭐 어머니 부모 세대가 뭐 해준다니 해가지고 다 잘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 상주 고향 분들 뭐 아시겠지만 뭐 그 농가에서 보면은 뭐 고춧가루 하지, 배추 하지, 무 하지, 참기름 하지, 그다음에 과일 농사 짓는 것도 한 박스 올라가지고 오면 시골에서 아주 풍성하잖아요. 그 분들이 이제 다품종 토양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농사를 짓는 보통 농가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부터 통계청에서는 이제 귀농귀촌이라는 걸 이제 정식으로 통계를 가지고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보면 그 한 10몇 년째 누적으로 보면 상주가 1등이고 올해는 전국 3위 해가지고 귀농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 근데 물론 이제 뭐 경기도나 뭐 제주도나 뭐 그 도시하고 인접 지역에 들어온 귀촌 인구는 거기는 10,000명씩 들어오니까 뭐 훨씬 적겠죠. 근데 이제 귀농 인구는 굉장히 많고 어쨌든 지금까지 귀농이라는 말 생기기 시작한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지역에 한 10,000명 가까이가 들어와가지고 지역사회가 굉장히 조용해 보이지만 인구 10분의 1이 벌써 도체가 됐고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상주로 오신다면은 그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고 저도 항상 그 사무실에 앉아서 미뤄놓으면 짜증나지만은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소중하고 이분들이 정착을 잘 해야 되고 이분들이 뭐 해준 것도 없냐고 불만 가지더라도 어쨌든 상주로 오면 소중한 이웃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한참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서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00년대 이전에는 귀농이란 말이 없었잖아요. 귀농이란 말은 그 전국 귀농운동본부에서 인간의 문명이 뭐 산업혁명된 게 뭐 한 2, 300년밖에 안 됐고 고전에 이제 대부분의 인류가 농사 지으면서 농경사회에서 살아갔으니까 지금의 현대 문명에 대해서 반성하는 의미로 인간이 원래 살아야 될 근본적인 어떤 문명이 뭐냐 농사 짓는 농경사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걸 하면서 이제 귀농 돌아가다 농사 해가지고 시작했는데 그런 걸 이제 행정에서 단어를 만들면서 귀농도 생기고 귀촌도 생기고 귀산촌도 생기고 여러 가지 단어가 생기면서 어쨌든 도시에 살던 사람이 농촌 지역으로 들어오면은 본격적으로 떠나야 된다 이런 게 하기 시작했고 보면 이제 뭐 옛날에 그래서 지금 전국 농민회 있잖아요.
전국 농민회에서 거기 그 대학교 가면 왜 저보다도 대학교 훨씬 전에 다닌 선배들 보면 그 로타렉트, 4H 뭐 이런 동아리에서 한참 하고 그 저기 학생 활동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전국 중앙에서 너는 시골로 가서 지역의 농촌 농민을 위해 투신한다 알겠나? 이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지역으로 왔었대요. 지금 지역에 그때 온 분들이 농민의 운동 열심히 하면서 지역에 농사 짓고 정착한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투신이라고 해요. 투신. 몸을 던진다. 지역에 몸을 던진다. 그런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010년 이후로 귀농귀촌이 굉장히 활발하게 펼쳐지면서 귀농귀촌이 붐이 일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뭐 어쨌든 저희가 그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게 옛날에는 그저 50몇 년생 뭐 그다음에 뭐 지금 뭐 60년생 이런 분들 은퇴하고 직장을 마치고 내 뭐 어쨌든 내 기대 연령이 뭐 한 100살 살아야 되니까 농촌에서 자유롭게 농사도 지면서 지역에서 나 인생을 내 인생의 해프타임 끝났으니까 후반기도 멋지게 맞이하자 이런 분들이 시골에 오는 분들도 많은데 청년들이 또 많이 오고 있어요. 저도 뭐 제가 올 때는 제가 30대 초반에 연구원 하다가 이제 뭐 전 농사 짓고 싶어서 왔는데 뭐 저희가 뭐 특이 케이스지만 근데 이제 요즘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청년들이 이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 조금 하시다가 뭐 있잖아요. 육아 문제도 있고 교육 문제도 있고 왜 원래 시골 좋아하는 성향도 있고 마침 뭐 시골에 연고도 있어서 이분들하고 오면은 뭐 좀 되겠다 싶은 타산도 있고 한데 어쨌든 시골로 오셔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잘 정착하는 거 도중에 이제 저희들이 겪었던 어떤 좀 불필요했던 투자라든가 불필요했던 시간 같은 거를 이분들이 안 겪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급속히 정착을 해가지고 지역의 리더로 정착해서 지역사회가 활성화되는 거 이게 근본적인 목표인데 어쨌든 한 분 한 분 잘 되는 게 목표예요. 저희는 잘 되게 돼야 되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많이 기입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많이 하는 거 예를 들어 보면은 쌀 많이 합니다. 쌀. 그 강원도 전체 쌀보다 상주 쌀이 제일 더 많아요. 강원도 전체 다 합쳐도 상주시 하나보다 못한 거예요. 강원도 자체가 뭐 쌀이 별로 없지만 그리고 뭐 저기 전라북도 뭐 김제나 뭐 이런데 쌀 다음으로 저희가 쌀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소도 많이 키웁니다. 소고기 있죠? 소 많이 키우는데 소를 한 6만 두 정도 키웁니다. 그 소 유명한 데가 횡성이잖아요. 횡성 한우 유명한데 횡성은 한 10만 두 키우는데 저희는 한 6만 두 이런 키우고 낙농도 많이 하고 뭐 돼지도 있고 뭐 닭도 있고 한데 그 냄새 많이 나서 지역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소는 크게 냄새는 안 나는데 특히 뭐 돼지나 닭 같은 거는 규모가 어마어마하니까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 다음에 꽃감은 전국 꽃감에 지금 뭐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 전국 꽃감의 한 70% 정도는 상주가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옆에 바로 인접한 영동도 꽃감 잘 됩니다. 꽃감 잘 되고 그 다음에 뭐 거기도 감이 잘 맛있게 잘 되고 그 다음에 저기 저 밑에 지리산의 산청, 장수, 완주 이렇게 내륙 산간 지방은 다 꽃감 잘 돼서 거기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상주가 제일 많이 하고 상주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은 감이 자랄 수가 없어요.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감의 북방 한계선이고 저기 상주보다 더 위에서 감 키우는 데는 강릉에서는 왜 또 감 많이 하거든요. 거긴 또 근데 거기는 해안 지역이니까 겨울이 그렇게 안 추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특성이 좀 있고 꽃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기 전라도의 완도 같은 데 가면 왜 그 전복 부자들이 타고 다니는 벤츠가 있어서 흔히들 이제 야 저 전복으로 벤츠 탔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이제 꽃감으로 벤츠 탄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규모가 크면 뭐 어디나 다 그렇겠죠. 농사를 지어서. 그 다음에 사과 많이 하고요. 사과는 뭐 어디나 많이 하는데 그 다음 포도 그 상주하고 인접한 영동하고 해가지고 전국 포도의 한 15% 정도를 여기서 생산하고 있고 상주 요즘 포도 붐이 엄청나요. 그 옛날에 우리 흔히 생각하는 그 까만색 캠벨 포도가 아니고 그 녹색 포도 있잖아요. 청포도 중에 왜 씨였고 알 커가지고 굉장히 당뇨도 잘 먹을 수 있는 샤인 머스켓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바람이 불었는데 그 작년 재작년에 샤인 머스켓 한 1000평 뭐 심어보지 뭐 해갖고 심었던 농가들이 1000평 해가지고 한 1억 7천 이렇게 매출을 올리니까 사람들이 눈이 뒤비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포도 다 뽑아내고 지금 샤인 심고 있는 그렇게 저희 뭐 보조 사업이나 뭐 융자 사업 해도 이제 한 70% 정도는 샤인 머스켓으로 수정 교체하는 그런 지원 자금 못 드시려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포도가 지금 고소득이고요.
배도 많이 하는데 배는 뭐 어디든 많이 해요. 전라도도 많이 하고 경기도도 많이 하고 상주도 잘 되는데 제가 배 농사 지었습니다. 제가 배 농사. 배는 참 제가 농사 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배가 참 쉬워요. 쉽고 좋은 과수작물인데 요즘 뭐 소득이 많이 떨어졌죠. 그 배 같은 것도 요즘 배는 왜 맛있든 없든 무조건 크고 이쁜 애기 머리통만한 배를 해가지고 제수용품으로서 시장성에 풀렸었는데 그게 이제 뭐 어쨌든 요즘은 수출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공품으로서도 많이 하고 옛날에 저 양상이 틀립니다. 복숭아도 많이 합니다. 복숭아. 그다음에 사람들이 모르는데 오이 있잖아요. 오이 중에서 오이는 이제 뭐 그 여름 오이가 있고 겨울 오이가 있는데 여름에는 노지에 기르는 오이인데 그 겨울에 그 저 9월에 모종 심어가지고 11월부터 따가지고 다음 해 5월까지 따는 하우스 시설로 있잖아요. 그게 이제 상주가 한 70% 정도 하거든요. 백다닥이는 한 80% 정도 하니까 봄에 그 마트 가서 오이 샀다가 무조건 상주 겁니다. 상주 오이 시설로 많이 한다. 네,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새송이 버섯 뭐 다른 버섯 다 많이 하는데 새송이 버섯 굉장히 많이 하고요. 양봉도 경북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저기 문경에서 오미자 많이 하잖아요. 상주가 오미자 원산지라고 뭐 상주에서는 주장하는데 문경에서는 또 주장하는데 제가 볼 때 상주 북부나 뭐 문경 남부 지역이 뭐 오미자 원산지였던 것 같아요. 오미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오미자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공급을 못 맞춥니다. 오미자 키로 13,000원 이렇게 굉장히 고가인데 그거를 지금 그 구하려도 구하기가 어려워요. 도시에서는 뭐 오미자 뭐 산 돈이면 다 구할 수 있지 않나 하는데 가을에 오미자 구하기 어렵습니다. 생활을 구하기. 상주시는 그래서 귀농귀촌 여건이 우수하다. 그다음에 그 전국 2시간 내로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서울에서 여기 저 강남 터미널에서 2시간 만에 버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처갓집이 서울이기도 하고 해서 서울 자주 오는데 저는 이제 연희동 살고 이제 광화문에 직장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서울 자주 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포이스 귀농귀촌 박람회 있거든요. 그 오프스타일에 또 와야 되고 이번 주 계속 서울인데 그리고 가깝다. 대도시하고 가깝다. 그다음에 뭐 대구 주로 이제 상주는 이제 경북이라서 그런지 대구 쪽하고 왔다 갔다 많이 해요. 근데 대구 경북 제일 서북부라서 대구하고도 멀고 오히려 뭐 대도시 가려면은 충주나 청주 이런 데도 가깝습니다. 그 뭐 청주 1시간 만에 가고요. 충주도 그렇고 땅값이 아직까지 조금 더 북쪽보다는 조금 더 싸다. 제천 이런 데 가면은 이제 뭐 그 저기 성주군 있잖아요. 참외 많이 하는 성주군 같은 데 보면은 대구의 위성도시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구 사람들이 이제 은퇴나 퇴직을 하고 나 촌에 갈래 이러면서 성주 가는 분들도 가는데 거기는 다 같은 촌인데 땅이 100만 원 합니다. 100만 원. 100만 원 주고 땅 사가지고 농사 지으면 도저히 수지 타산이 안 맞는 짓이잖아요. 근데 웬만한 아주 먼 산 가도 뭐 15만 원, 15만 원 하는데 저희는 이제 뭐 길가에 괜찮은 과수원이 뭐 10만 원, 12만 원 이러니까 집가가 아직까지 좀 저렴하다. 근데 전라도에 비해서는 비싸죠. 그리고 이제 근데 어쨌든 저 위에 뭐 제천이나 뭐 충청도 쪽보다는 훨씬 싸긴 쌉니다. 그래서 아직 땅을 마련하기에 괜찮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농업 여건이 다 유리하다. 그다음에 경상북도에서 뭐 농업 기술이라든가 뭐 스마트팜이라든가 뭐 어떤 관련된 농업들 지원 사업들이 대부분 다 농업 파트에서는 상주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원이 다 있다. 그다음에 저희가 귀농귀촌 지원 사업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귀농촌 관계는 뭐 일단은 이제 귀농을 해야겠어라고 하면은 그 지금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뭐 휴가를 내고 이제 뭐 일부러 시간 내서 귀하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굉장히 감사하고 어쩌면 이제 직장 다니면서도 이제 뭐 내 몇 년 내로 한 2년 내로 1년 내로 뭐 시골에 가야겠다. 가기 전에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시골에 가서 뭘 해야 어떤 내 삶의 자존감도 세우면서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뭐 행복하게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저는 글쎄요. 저는 하도 어릴 때 저기 둘째 줄에 까만 입은 정신 너무 앳돼 보여.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21살이요. 21살요? 어떻게 하세요?
대학교 그 농수산대학교 입학 예정인데 네. 지원하고 내년에 나중에 네. 그 졸업하고 나서 네. 네. 유리온시 스마트팜 하려고 하거든요. 스마트팜에서 뭐 키우고 싶어요? 고추요. 고추요? 네, 고추, 토마토, 파프리카. 과채류를 바라는군요. 네. 시설원의 전공이에요? 시설원이 전공으로 지금 과를 지원하려고 하거든요. 과를 지원하려고요? 네. 상무 농산대는 농업 엘리트입니다. 갔다 오면은 상주에서 오면 환대를 할 거고 열심히 학교 잘 다니시고 오셔서 상주로 또 오세요. 네. 네. 어쨌든 젊은 나이 농업을 택해서 감사드리고 네. 젊은 청년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일단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을 하고 집에 가서 여보 나 우리 시골 가서 살면 어떨까? 당신만 만 내려가. 우리 난 됐고 그런 아웅다웅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1, 2번은 보통 하는데 3번부터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내가 이제 고추농사 짓고 싶잖아요. 근데 내려와 보면 또 여건이 다르니까 다른 걸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작목 선정이 이제 여기서 알아보는 거하고 지역에서 좀 알아보는 거는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버섯을 하겠다. 그다음에 임야를 사가지고 약초를 하겠다. 그다음에 곤충을 키워보겠다. 그다음에 하는데 일단은 과채류 같은 농사는 누구나 잘 다 알고 먹는 농사잖아요. 그리고 수요가 충분히 있고 공급도 활발하고 하니까 그런 시장에서 내가 이제 틈바구니 하나 껴가지고 농사를 짓겠다 이런 건 크게 무리한 계획은 아닌데 어쨌든 이제 그리고 보면은 특히 전라도가 좀 심한데 옛날에 그 다단계 하던 업자들이 다 귀농바로 내려간 거예요. 다단계. 보면은 기적의 항암 식물, 그죠? 고소득, 작물 창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또 포포나무 인디언 감자 기적의 작물 그다음에 신품종 그런 영농자 보면서 묘목 팔아야 되잖아요. 그냥 돈 되도 않는 묘목만 샀으면은 다행인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판로하고 이제 판로하고 브랜드하고 시설 자금하고 그런 거에 개입하는 그런 악질을 좀 만나게 되면은 털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분들 계획서를 이제 상세하게 들여다보고 혹시나 그런 나쁜 영농자 보면 업자들이 끼어들지 않나 그렇게 경계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농사 지려면 그 사람들 다 알고 다 먹을 줄 아는 거 심으세요. 아로니아 누가 먹나? 안 먹잖아요. 요새 귀뚜라미 기름 추석 때마다 드세요? 안 드시잖아요. 그다음에 거저리가 미래 신앙 작물에 거저리 농사 하지 마세요. 거저리 거름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좋은 본래지 인간이 즐겨 먹을 만한 게 아직 시대가 멉니다. 저희가 석유 문명의 한계에 달하면 거저리 즐겨 먹겠지만은 아직 소고기 돼지고기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별로 없어요. 곤충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또 얘기 듣고 있으면 가끔 보면은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만나요. 저기 시베리아에서 술록 수입하겠다는 사람을 치러고 있는데 어쨌든 농사 지을 때 대중적인 거 모두들 알고 먹는 거 그런 거 좀 알아보시고 이거 일단 내귀에 들어왔으면 일단 내귀에 들어온 거는 일단 레드오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가지고 특히 좀 죄송한데 나이대가 좀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면은 주무관은 모르지 내가 인디안에 저기 남미에서 기적의 식물이라는데 요새 진짜 백화점에서 그 조그만 병에 15만 원씩 이렇게 팔리는데 없어서 못 팔아. 내가 그걸 이번에 묘목을 갖고 왔어. 심을까? 한 2,000명 심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자주 봅니다. 자주 보는데 장목 선정하여 지역에서 많이 하는 그다음에 장목이 뭐가 정답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돼. 좋아하는 거 하는데 너무 좋다고 하는 건 답이 아니고 내가 좋은 거를 하는 게 답이고 어쨌든 좀 대중적인 거 하시면 좋겠고 정착지 선정 예를 들어 상주시에 갈 거야, 의성에 갈 거야, 아니면 전라도 구례에 갈 거야 결정하셨더라도 그 각 시군마다 양상이 다 다르잖아요. 시군마다 여기는 체험마을이 있고 여기는 그다음에 농민회나 카톨릭 농민회 학교급 식이나 대량 농사를 많이 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공동체가 활성화된 마을이 있고 그다음에 6차 산업이 잘 되는 마을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하고 인접해가지고 도시하고 아파트 살면서 출퇴근하는 농부들이 대부분인 데가 있고 그다음에 농사 규모가 대부분이라서 승계농이 아니면은 농사로 견적이 안 나오는 그런 동네도 있고 여러 가지 시군이나 지역마다 양상이 다르니까 내 거기 가서 괜찮을까 이런 생각 좀 구체적으로 굉장히 해보셔야 되고 좀 이따 그런 얘기 하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집이나 농지 마련은 이제 저희는 처음부터 2억 3억을 투자해가지고 대지를 사서 새 집을 짓는 거를
권하지 않는데 그만큼 이제 농촌에 가용 자원이 없어요. 옛날에는 이제 빌린 집에 빌린 땅을 가지고 지역에 들어가서 저기서 6, 7년 정도 지역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다가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고자 할 때 그동안 빌린 집, 빌린 땅에서 농사 지은 그 가용 자원으로 땅을 덜컥 사가지고 도시에서 자산을 소모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하는 방법이 한 6, 7년 전만 해도 가능했는데 요즘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보통 이제 젊은 분들이 특히 이제 뭐 생태적으로 귀농해야지 처음에 빌린 집 들어가서 낡은 집 고치고 아궁이 불 떼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런 집 없어요. 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상 뭐 집수리해서 살아야지 뭐 리모델링해서 살아야지 뭐 집 고치기 기술도 배우고 농촌생활 학교 그런 거 교육하는 애 많잖아요. 그런데 배워서 살아야지라고 생각해도 집에 없습니다. 없어서 새 집에 새 땅 짓고 살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가용 자원이 없는 것도 좀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영농계를 수립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서 뭐 저희 뭐 지역에서 잘 나가는 분들 있잖아요. TV 나오고 왜 저기 농수산 TV에 뭐 강의하시고 뭐 잡지에 나오고 네이버 도농부에 소개되고 그다음에 뭐 저기 농민사관학교에서 뭐 수석하고 뭐 몇 억 고소득을 올리고 그런 지역마다 그렇게 잘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초기에 더 잘했냐? 초기에 남들보다 더 못하고 실패를 계속 겪었던 그분들이 있고 또 뭐 지역에서 잘 되는 분들 보면은 본인이 잘해서 됐다기보다는 시장 상황이 나한테 호의적으로 반응을 했고 그 시기도 잘 탔고 마침 이제 그 내가 생각 못했던 그 뻔한데 나만 한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뭐 꽈리고추를 하우스로 농사 짓는다라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꽈리고추를 하는데 근데 그 시기에 그 지역에서 꽈리고추가 생물로 나오는 게 공판장에서 나밖에 없었던 건데 그래서 한 5년 하니까 고소득을 올리게 되고 주변 농민들한테 그걸 가르쳐주고 해가지고 영농장을 만들어서 지역의 리더격이 돼가지고 좀 농민들의 지역 소득화 작목을 앞당기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 공판장 시세를 뭐 주식 거래 선물 거래 옵션 하듯이 통계를 보고 조작을 해가지고 이때 내 이 작목을 해야 돼라고 해서 한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다음 뭐 저기 뭐 수경 채소로 이제 뭐 산양삼 재배해가지고 뭐 고소득 올린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그 시장 수요가 상승할 때 내가 마침 공급을 잘 해서 잘 먹힌 거고 지금 내가 그분하고 똑같이 뭐 스마트 팜에서 수경 채소에서 산양삼을 재배해서 인근 식당이나 횟집에 다 공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만큼 이제 내가 공급 수량이나 수요량이 그렇게 안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 사례가 또 나한테 100%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뭐 개별적으로 하면 끝도 없는데요. 뭐 이런 얘기는 뭐 저기 인터넷에 많이 널려 있습니다. 저도 인터넷 두세 번 끌고 보니까 이런 얘기 다 나오고 제가 이제 귀농귀촌 가이드북을 쓰는 게 2012년인데 보면 이제 저기 뭐 귀농귀촌 해서 카페도 많고 네이버 카페도 많고 밴드도 많잖아요. 제가 쓴 글이 누군가 거쳐서 또 돌아다니고 있는 거 보면 좀 기분이 희한하죠. 제가 그때 막 그 주변 분들 사례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해가지고 사례집도 여러 번 냈었고 하는데 그런 얘기도 여러 번 나오고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또 모순된 얘기도 있어요. 보면 이제 뭐 도시의 편리함을 잊어라라고도 있는데 뭐 어쨌든 뭐 저기 시골이라도 뭐 도시의 생활을 갑자기 다 잊지는 말아라. 뭐 그다음에 경영과 정성 활용을 모순된 얘기도 많거든요. 원하는데 근데 그 조건에 따라서 다 이 얘기도 맞고 저 얘기도 맞는 겁니다. 그다음에 실패 사례 작목 선정이라든가 전업 농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직장이나 사업을 갑자기 접고 농업에 뛰어들어서 소득이 나오겠지. 적어도 3년 동안은 어렵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이제 뭐 그래도 그 딸기는 왜 옷 심자마자 몇 달 있다가 두어 달 있다 바로 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딸기 농사는 회전율이 높아서 괜찮을 거야. 나는 뭐 갖고 온 돈으로 털어먹는 시간은 한 2년 정도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데 초반에 그 딸기 농사 내가 예측하지 못한 아주 사소한 요소로 인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준비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내가 모자란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아닌 것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닌데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요소를 보완해가지고 다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생각해봐야 되죠. 그다음 뭐 저기 그 포도 같은 거는 봉지를 씌워야 되는데 마을에 할머니들이 다 바빠요. 다 바쁘고 그때는 다 포도 봉지 씌워야 되는데 갑자기 뭐 사과 과수원을 뭐 한 2,000평짜리를 한 4-5개 빌려고 사과 많이 있었는데 알 수 없기도 하고 봉지도 씌우고 따야 되는데 나 혼자서 부부주에서 그걸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과도한 노동력, 품앗이, 인력 상수 전하면
다음날 아줌마들 10명이 척하도 내 집 앞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농사를 하시면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생각 못하는 거. 그다음에 뭐 지역 선정. 젊은 사람들은 산골짜기 들어갔다가 2, 3년 내로 시내로 튀어나옵니다. 네, 지금 저기 젊은 부부가 계속 보는데 시내 쪽 가세요. 시내 쪽 가서 애들 학교도 다니잖아요. 학교 다니고 왜? 아이 없어요? 결혼하셨어요? 애들 있으면 그렇게 그런 거. 뭐 그다음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병원 쪽하고 가까운 쪽 가시는 게 낫고. 네. 그다음에 아무리 사이 좋은 친척들이 있다 하더라도 왜 그 저기 돌봐주시는 이모부 있잖아요. 이모나 이모부 있는데 이모나 이모부는 그 전화 통화하고 자주 하고 차로 한 20분 거리에서 살면은 아주 사이좋게 잘 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옆집에 산다, 같은 동네 산다 이러면 조심하. 친척인데 그렇게 돼요. 그 정도는 하지 말고 조금 거리는 유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축사, 맹지, 그 다음에 뭐 물 빠짐이 없는 토지, 그 다음에 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임야를 지금 임야 좋으시잖아요. 임야 사면은 왜 내가 호두도 심고 매실도 심고 감도 심고 임야 밑에다가 이렇게 대지 좀 바꿔가지고 전원주택 하나 짓고 지역 혼자 잘 지내고 그 임야 땅이 싸니까 임산물 많이 심어놓고 손도 덜 가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 생각하는데 요렇게 임야가 끝나는 경사 끝나는 데 있잖아요. 여기는 물 찌려가지고 집을 안 지어요 사람들이. 집을 질 수가 없고 농사도 안 지는데 보통 임야하고 그 길에 인접한 토지하고 같이 사귀게 되잖아요. 그래서 진입로가 있고 이런 거 사는데 그런 땅은 못 쓰는 땅입니다. 사람들이 거기다가 오 풍광도 좋고 괜찮은데 여기 집을 왜 안 지었지? 집을 안 지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땅이 진짜 집 짓기 좋은 땅이었으면 이미 집이 있었을 겁니다. 동네가 형성이 돼가지고 자연부력이 형성이 됐을 건데 내가 경관만 보고 임야하고 이 땅을 사잖아요. 그럼 그 땅은 토란도 물질해서 못 심는 그런 땅인 거예요. 그런 거를 다 전반적으로 보시고 하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뭐 농촌 생활문화에 적응 못하는 경우 특히 뭐 저기 비닐을 태우잖아요. 비닐을 태우는데 비닐을 태우면 에이 하지 말고 좀 가서 좀 그 다음 지역에서 뭐 저기 축사 짓고 하면 이제 귀농한 젊은 분들이 지역에 투쟁위원회 사무장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 저기 좀 지역에서 좀 6년 7년 지나고 나서 좀 하시고 귀농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시청에 문 많이 걷어차면 좋게 안 봅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지역에 뭐 하도 뭐 예측이 뻔히 되는데 자, 상주시는 저기 시청 농업정책과에서 귀농지청 관련 지원 정책과 귀농인들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뭐 영농교육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이제 뭐 교육들 있잖아요. 뭐 그 직거래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상세 페이지 작성이라든가 사진 촬영이라든가 뭐 SNS라든가 뭐 금융이라든가 뭐 농업법 농사를 할 때 필요한 어떤 경영이라든가 노무 회계 뭐 이런 교육이라든가 그런 다양한 교육, 그다음에 뭐 식품 가공, 그다음에 농업 창업, 뭐 지역에서 뭐 어떻게 벌어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교육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뭐 민간 조직이 따로 있어서 민간 귀농센터가 있어서 그래서 귀농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하고 상주시하고 공동으로 지역 조성을 해가지고 이런 시설에서 이제 귀농귀촌 교육을 하게 되고, 다음 주에도 이제 뭐 귀농 종합센터 그 페이지에 그 지역 탐색 교육 3박 4일로 4번 하는 거 거기 또 30명 오시는데 그런 식으로 이런 귀농귀촌 교육하고 도농교류를 하는 전문적인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연중에 이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주로 서울 시민들하고 도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오면은 저희가 귀농귀촌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주로 인기가 좋은 게 그 식품 농사 지은 거를 어떻게 가공할 거냐, 어떻게 해 먹을 거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남자하고 대접할 거냐, 아니면 식품 가공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교육들도 인기가 좋고, 남자분들한테는 용접하는 거, 목공하는 거, 가구 만드는 거, 집수리하는 거, 남자분들 다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청년들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LH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 관련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공공임대 주택을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농촌형으로 짓는 거는 상주시하고 보성군에서
전국 최초로 이제 시범 사업으로 조성하고 있고 내년에 조성될 예정이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이쪽에서는 그런 집도 많이 짓겠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귀농인의 집이라고 있다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귀농귀촌 희망자가 단기적으로 임대를 해서 지역에 살 수 있는 집인데 저희는 이제 지금까지 17개 정도를 했었고 너무 10년 넘게 지나서 이제 뭐 노한 거 빼고 지금 이제 10군데고 올해 2군데 더 조성하고 귀농인 집이 다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빈대가 여기 비었고 여기 외서면 여기 비었고 노부부가 오시면 좋겠다. 젊은 사람 지난달에 나갔는데 젊은 사람이 풀을 너무 안 깎아가지고 노부부가 오면은 좀 깨끗하게 관리하고 동네 인사 잘하고 살면 좋겠다. 젊은 사람이 왜 늦잠 자고 왜 풀 안 깎고 왜 꽃 잘 안 심고 왜 동네 돌아다니면서 인사 잘 안 하니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 어쨌든 갔는데 젊은 사람보다는 노부부가 오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교회에서 한 건데 저기 기독교 귀농학교도 있고 기독교 귀농학교도 있고 왜 감리교 농촌 선교에서 왜 퇴직한 목회자나 왜 기독교인들이 오면 하려고 하는 그런 전문적인 귀농도 있는데 그 지역마다 면 단위 교회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거든요. 성신상교회도 있고 뭐 교회 다니는 분만 오셔야 되는 건 아니고 뭐 그 지역에 오신 분들 다 환영합니다. 그다음 지금 빈대가 여기는 이제 오이 하면 농농조합인데 오이 마이스터신데 여기 대표가. 근데 요분이 이제 자기 집 마당 내줄 테니까 그 집안을 져달라 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이제 오이를 배울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귀농이 집 한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청년들하고 그다음에 체험마을 쪽에서도 귀농이 집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귀농이 집 지금 한 두세 군데 비어 있으니까 연락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각 읍면마다 이제 상담소가 있어가지고 오이에 갑자기 흰 가루가 폈는데 이거 몽교 들고 갈 수 있는 어떤 상담소라든가 지역에서 농기계를 빌린다든가 영농에 대한 상담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읍면 단위 상담소가 다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뭐 연초에 얻은 건데 뭐 코로나 때문에 다 풀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요런 굉장히 다양한 교육 새농업인 실용교육이라든가 농업 대학 같은 건 뭐 1년짜리 코스고 그다음에 뭐 신규 농업인 교육도 하고 있고 정보화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뭐 소득 창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굉장히 긴밀하게 하는 게 농민들이 우리 이걸 몰라서 농사 짓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어. 이걸 도와줘. 이걸 배워야 돼. 이런 요청이 있으면은 내년에 바로 개설합니다. 아니면 상반기에 얘기했는데 하반기에 바로 개설되는 경우도 있고 기술센터도 굉장히 좀 긴밀하게 농민들 신경 많이 쓰고 있으니까 요즘 뭐 귀농을 했든 뭐 지역 농민이든 어쨌든 요즘 이제 트렌드가 직거래, 전자상거래 이런 거 내가 직접 팔아야 돼. 근데 뭐 송장 스티커를 200개 뽑아가지고 붙여가지고 했는데 뭐 택배 한두 개. 그 다음에 상원에서 사흘 동안 공원에서 곰팡이 폈는데 나를 놓고 못 짜자는 거예요. 근데 농민들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숱하게 상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경험이라든가 요령이나 창업교육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를 임대하는데 전입한 지 5년 이내면 농기 임대료 절반 해줍니다. 절반. 그리고 저희가 한 2,000대 정도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내가 과수농사를 짓는다고 하면은 초봄에 왜 거름치기 전에 가지를 작년에 웃자랑 필요 없는 가지를 다 잘라낼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이제 긁어내면은 집채만큼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가지 파쇄기를 빌려가지고 이틀 정도 가지 파쇄를 하면 되는데 그거를 내가 1,000만 원 주고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기술센터에서 빌려서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관리기라든가 그 다음에 뭐 콩 타작기 같은 것도 기술센터 가서 하루 1년에 뭐 사흘 이틀 빌려서 쓰면 되는 거지 내가 살 필요는 없는데 그냥 포크레인 같은 것도 그렇고 한데 이제 그래서 뭐 운반차 이런 거 운반차 약도 치고 거름도 치고 뭐 수확 갈 때 쓰는 운반차 있잖아요. 운반차하고 그 다음에 관리기 그 다음에 좋은 창고 이런 것 등은 이제 좀 농가에서 다 장만을 해야 된다. 규모가 크든 작든 젊은 사람들은 한 200평을 삽으로 엎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매년 그렇게 평생 그래 사람 좀 한숨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기 한 대는 있어야 되고 내 집에. 그다음에 뭐 나는 과일농사 지니까 뭐 로타리 칠 일이 없어라고 해도 비 많이 오면은 골 중간에 골 타가지고 물도 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관리기는 꼭 필요하고 정창고는 뭐 농가에서 누구나 다 필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 뭐 도시민 농촌 시전사 프로그램 해가지고
귀농 초보자들을 위한 공동직 귀농학교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기술 과정 목공, 용접, 가구, 집짓기 그다음에 뭐 저기 펌프 만들기, 물 빼기 뭐 이런 거 그런 어떤 저희는 실용 교육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시골에 와서 살면은 내가 이제 머리만 큰 사람이 아니고 내 주변의 삶을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주변의 삶을 다 통제를 해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이제 집수리라든가 농기계의 간단한 수리라든가 어떤 농사를 질 때 몸으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 어떤 농업이라든가 공업이라든가 수공에 대해서 기본적인 소양은 다 농민들이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 철학의 바탕을 두고 이런 생활기술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기 굉장히 좋습니다. 아줌마들 다들 염색 교육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다음 뭐 김치 담그기, 김장하기 그다음 남자들 그 저기 돼지 잡아가지고 왜 햄 만들자 이러면은 인기 엄청나요. 아주 매년 하는데 햄 만들기 교육은 아주 다들 좋아하십니다. 모여가지고 하면 그 돼지 한 마리 잡잖아요. 그럼 그날 목살 구워서 저녁에 한 먹으면서 또 뭐 좋잖아요. 또 그런 교육하면은 다들 좋아하시고 그런 교육도 저희가 많이 합니다. 재밌는 거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교육 하는 거죠. 6월 20일, 21일 농촌 헛간 뿌리기 갖고 헛간을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공사업체한테 맡기면 돈 많이 드니까 교육생들 동원해서 지금 싸게 짓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아니고 헛간을 저희가 필요해서 지었는데 교육생들 워크숍을 해갖고 이렇게 지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매월 이제 뭐 그 농업과 관련된 어떤 교양 강좌, 인문학 강좌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6월에 됐고 7월에 됐고 8월에도 합니다. 매월 하는데 7월에도 했었고 그다음에 뭐 데크 자기 집 마당에 데크를 만들어 보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직접 까는 거 한번 와서 하루 고생해서 배워놓으면은 내가 또 어설프게 또 모여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공동직 귀농 이런 거 많이 했었고요. 6월달, 7월달 했죠, 다들. 그래서 일단 지원 사업 안내를 좀 하고 그다음에 질의응답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건데 보조사업은 그 보조사업의 종류나 성격이나 종류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명령이잖아요. 돈을 나한테 주는 대신에 내가 이걸 뭔가 지켜야 될 의무를 나한테 부과를 하는 겁니다. 돈이 굉장히 무서운 거고 그러니까 돈 많으면 이제 보조사업 안 받고 살면 제일 마음 편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보조사업이라든가 지원사업이라는 거는 내가 농촌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마련하고 뭔가를 사야 되는데 그 비용을 이제 나라에서 농민들이 잘 정착을 해야 되니까 그 비용 절감을 해주는 겁니다. 보조사업, 지원사업은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뭔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보조사업이나 지원사업으로 내가 뭐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처럼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을 것처럼 뭔가 자산을 마련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보조사업이나 지원사업은 내가 투자하는 비용에 대한 절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보조가 대표적인 사업인데 자본보조라는 건 뭔가 계속해서 영속적인 어떤 자산을 내가 마련하는 데 있어서 나라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준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거죠. 소형 농기계나 좋은 저장고 뭐 울타리 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관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귀농하면은 뭐 돈 투자할 때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런 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관정 파동을 600만, 500만 들고 운반차도 500만 원짜리고 관리기도 본체는 280만 원인데 날 요런 거, 날 이런 거, 뭐 그다음에 풀 깎는 거, 그다음에 뭐 깊게 파는 쟁기 이런 거 다 달고 하면은 그다음 비닐 씌우는 거 다 달면은 그 500만 원 넘잖아요. 그런 걸 장만할 때 영농지원에 정착지원 사업 받아가지고 400 보조에 100만 원 자부담해가지고 조그만 거 하나 마련해먹는 거고 연초에 신청하면 되는 사업이고 이런 사업이 있다 하시면 됐고 주택 수리비는 이제 주택을 수리 지원을 받았으면 저희가 이제 그 집에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5년 이상 실거주를 하세요라고 명령을 하죠, 관에서. 근데 이제 내가 이사를 가버린다든가 이 집을 너한테 팔아버린다든가 너한테 임대를 줘버리면은 보조사업 위반해가지고 환수를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의도적이다, 악의적으로 나라의 세금을 헛소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면 이제 처벌까지 들어갑니다. 보통은 이제 뭐 갔다가 시골집 수리해서 살려고 하다가 애들 교육도 없고 해서 시내로 이사를 갔으면 저희가 이제 그 수리비 해도 뭐 2년 살았으니까 뭐 보조받은 거 500에서 절반 띵 해가지고 250만 원 환수 이런 거 하죠. 근데 하면은 또 싫어하세요. 근데 저희는 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좀 있고
이런 식의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보조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 지역에 들어오시면 2년 내로 마을 회관이나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은 왜 닭도 한 11마리 사야 되고 떡도 사야 되고 과일도 사야 되고 술값은 지원 안 돼요. 그걸 해가지고 마을에 식사를 한번 내지 않습니까? 회관이나 이런 데 해서 보통 이제 5월달이나 아니면 여름 한여름에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 하면 저희가 30만 원으로 집들이 비용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 면사무소 가서 종이 한 장 쓰고 마을회관에서 이장님한테 얘기해서 마을회관 방송에서 오늘 다 오시라고 식사 대접한 다음에 그 휴대폰 사진하고 마트 영수증만 지급하면 집에서 또 면회가 내면은 40만 원 주는 사업이 있어요. 아주 작은 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의도를 한 거죠. 귀농구청에서 지역에 들어왔으면 식사도 내고 인사를 해가지고 그런 비용들은 저희가 들 테니까 지역에 공동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시라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거 임대료는 또 상주시만 있는데 농가주택을 임대를 해서 들어오면은 상주시는 보통 시세가 어떠냐면요. 보통 거기 시골에 낡은 집이었는데 올 집주인이 올 수리 다 해놓은 거 있잖아요. 도배, 장판, 싱크대, 보일러, 뭐 화장실 이거 올 수리 다 해놓은 내부가 깨끗한 지저분하지 않은 집 같은 경우에는 뭐 500에 30 아니면 뭐 굉장히 집이 크면 뭐 1000에 40 이런 거 뭐 그 정도면 이제 시세가 뭐 거의 도시 시세인데 그런 집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집이 뭐 낡았는데 뭐 사람 안 살아서 한 10년 정도 비어있던 집 있잖아요. 그런 거 매물이 뭐 6천, 7천 정도 되고 이제 뭐 임대하면은 뭐 보통 연세 50만 원 정도 임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싸고 호른 집을 장기적으로 빌렸다라고 하면은 수리비 지원을 받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이제 1년, 2년, 3년 살 요랑으로 올 수리가 된 좋은 집을 빌렸다라고 하면 임대료 지원을 받으면 되겠죠. 둘 다 하는 건 어렵고 그래서 이제 주거에 대한 비용을 경감하도록 상주시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 보통 이제 생각하는 이제 뭐 보면은 그런 분도 있어요. 상주시 가면 3억 준다는데 맞아요? 라고 하는데 그 상주시에 가면 주는 게 아니고 농업 창업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선정이 되면 이제 3억에 대한 장기 저리 융자가 가능한 것이고 상주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똑같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제 귀농 융자인데 근데 저희는 이제 이 3억 7,500만 원까지 빌릴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 이제 귀농귀촌에서 오신 분들이 돈을 많이 빌리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1억을 빌린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년 빌리면 이자가 200만 원이잖아요. 1년에서 5년까지는 200만 원 갚고 6년 차부터 1200일에 갚아야 되니까 그 정도는 이제 뭐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니까 뭐 돈 모아가지고 한 200만 원 했다가 뭐 급하게 또 한 3, 400 끌어붙여가지고 1년에 1000만 원 갚는 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뭐 내가 뭐 2억을 빌렸다, 3억을 빌렸다 그러면은 그 갚기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기 젊은 부부가 왔어요. 인상 좋은 젊은 부부가 와가지고 우리는 딸기 농사를 지어가지고 딸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딸기를 참 좋아하기도 하고 우리는 체험장을 운영해서 도시민들하고 격하게 교류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딸기는 모를 심고 나서 그 다음 바로 수확이 가능하니까 회전도 빠르고 젊은 사람들이 뭐 일이야 힘들고 고되겠지만은 딸기 농사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부가 이제 뭐 6년 7년 일하고 애들도 어리고 하는데 재산이 집 한 채 융자 붙은 집 한 채가 있고 현금 가용 자산은 별로 없습니다. 보통 대부분 다 부부들이 다 그렇겠죠. 그런 경제 형편이 그런데요. 근데 우리가 1,500평 딸기 농사는 짓고 싶어요라고 하면은 일단 땅을 한 1,500평, 1,200평 사야 되죠. 그 다음에 그게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하겠죠. 그 다음에 1,000평에서 1,500평 정도 이제 딸기 연동 시설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딸기 고설 재배를 하면은 그 하우스 짓는 값이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부부가 와가지고 예를 들어 뭐 1억 5천이나 한 1억이나 1억 5천 정도를 이제 뭐 자기 자부담이 있고 거기서 뭐 한 1억 5천 정도 빌려가지고 딸기 농사를 해가지고 연매출이 뭐 한 1억 5천 나온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러면은 연매출 1억 5천 나오면은 1억 5천이 뭐냐면은 1억 5천이 내 돈이 아니고 뭐 그 비닐도 갈아야 되고 인건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저기 딸기 모종도 사야 되고 그 비료도 사야 되고 퇴비도 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돈이 들잖아요.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거기 뭐 기름값도 뭐 한 2천만 원이 들 건데 그거 빼면은 그거 빼면 이제 돈이 한 잘하면은 농사 잘 지어서 1억 5천
하고 가용자산이 한 7천만 원 나오면 7천만 원 벌면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근데 거기서 7천이 내 수익인데 거기서 이제 내가 한 융자를 한 2억 5천 냈다. 그럼 이제 갚아야 되는 돈만 한 3천만 원 정도 되니까 7천 벌었어도 3천 얼마 내고 나면은 내 돈이 3천 얼마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봤을 때는 와 저기 1,500평 딸기 농사 해가지고 스마트팜 시설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잘 살아요. 체험도 하고 아주 깨끗하게 잘 해놨어요. 잘 해놨는데 실제로 버는 돈은 부부 둘이 죽어라고 매달려가지고 한 달 벌이 20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둘이 해가지고 여기 상주 북부 지역에 이안면하고 공건면하고 한창읍 요 세 군데 읍면이 국제 슬로시티 인정을 2008년에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2008년에 받았고 함창은 전통 명주산업 누에를 키우고 양잠을 하고 천연 염색을 하고 전통 비단을 만들고 하는 그런 전통 명주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저기 보통 이제 사람들이 보통 한산못이 유명하잖아요. 한산못이 유명한데 근데 이제 서천군 한산면의 못이라고는 사람들이 인지를 하지 않고 한산못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영주시 풍기읍의 인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인견 풍기 뭐 그다음에 뭐 모시나 삼배 같은 거 그렇고 그런 식인데 이제 여기도 함창도 이제 뭐 비단 명주 이런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고려하면 중국산 이제 양잠이나 누에 때문에 밀려서 없어졌다가 최근에 또 이제 부활하는 단계입니다. 중국산이 계속 비싸가지고 국내산도 경쟁력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일부 극히 소수를 생산하고 있는데 어디 팔리냐면은 창경궁의 벽지 만들어요. 창경궁의 벽지. 그다음 최고급 한복지 팔립니다. 굉장히 프리미엄 산업이고 있으니까 이제 슬로시티 인정받았고 공건면은 이제 공갈못 등의 이제 농경문화 유산이 많이 있고 이안면에는 이제 뭐 전통 옹기를 보통 이제 뭐 저 산화 납을 발라가지고 천도에서 구워가지고 반질반질한 옹기를 만드는 게 중국산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공장에서 그렇게 만드는데 그 황토 진흙을 가지고 하나하나 때려가지고 잿물을 발라서 몇 천도에서 사흘 동안 굽는 전통 방식의 옹기 산업이 아직 이안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통 문화 유산들을 이제 보호하고 보존하고 널리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슬로시티 인증을 받았고 그 관련된 관광 산업이 있느냐 물으시면 아직 이제 활성화 단계입니다. 아직. 네. 근데 이제 상주의 관광 산업 같은 경우는 낙동강 주변에 좀 많이 몰려 있고요. 슬로시티 인근해가지고 뭐 체험이라든가 뭐 관내 주민들의 뭐 어떤 옹기라든가 도끼라든가 뭐 천연염색 명주 그런 거 문화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성분들 뭐 비단 가지고 뭐 놀이개 만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활발합니다. 활발하고 근데 이제 뭐 그게 도시민들하고 관련된 관광까지 갔느냐? 그건 아직 좀 이르다. 네. 양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어디서 알았죠? 양잠은 전북하고 경북에서 많이 하는데요. 보통 이제 그 농가들이 다 그랬던 거예요. 그 저기 모내기 하고 나면은 모내기하고 단오 지나서 떡 한번 먹고 나면은 그 모가 잘 자라지 않습니까? 날도 덥고 한데 그때 이제 그 뽕나무에 비가 많이 오면은 비 묻은 뽕나무 잎은 누에한테 못 먹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자연재해가 적고 6월달에 비가 적게 온 지방 있지 않습니까? 전북의 내륙지방이라든가 경북의 내륙지방은 다 그때 양잠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 사이트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따로 있나요? 다 설명드릴 건데 그 저게 갖고 경북 부안 같은데 경북 부안하고 경북 상주 같은데 보면은 도에서 잠사곤충 사업장을 개설을 했고요. 잠사곤충 사업장 검색해 보시면은 거기 뭐 일반적인 거 있잖아요. 양잠의 뭐 역사, 뭐 양잠의 뭐 유래, 양잠의 방식 그런 거에 대해서 있고 요새 이제 양잠하는 농민들이 많은데 보통 이제 그 저희가 잠실 있잖아요. 잠실 뽕 먹이는 그 잠실 옛날에 집에서 하고 그랬는데 요새 이제 잠실 같은 보조 사업으로 지어주고요. 보통 이제 장 단위가 10,000마리를 한 장이랍니다. 한 장. 누에 10,000마리 다 살리지 못하고 요 정도 면적에 이제 저기 전지 보통 이제 이절지보다 조금 작은 종이에 그 누에 나방 알을 가득 심거든요. 그 누에 나방을 거기다 풀어놓으면은 누에 나방이 종이에다 알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종이를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냉장고 넣어놔요. 냉장고 재운다고 하거든요. 재워서 숙성되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숙성됐다가 그 농민들한테 그게 보통 알이 10,000개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종이 크기를 사이즈 맞추고 옛날에 10,000마리 한 장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제 그 종이를 사와가지고 딱 그
깨우면은 실온에 놔두면 거기서 깨보다 작은 일령 누에 애벌레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때 뽕이 아주 여린 거를 채 썰어 가지고 누에 먹이면은 그다음에 손톱만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검해진 게 이제 회색되면서 해되고 오령되면 손가락보다 길어집니다. 이 정도 크게 되면서 다 컸다 싶으면은 몸이 반투명해지면서 오줌을 줄줄 살 정도 오줌만 놓다가 몸에 있는 부피나 수분을 다 제거하고 투명해져가지고 어디 붙어가지고 막 고치를 져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규칙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제 두 마리가 한 군데 들어가서 고치 사이좋게 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끼리 뭉쳐가지고 불병신 그걸 옥사라고 하거든요. 옥사. 그래서 이게 되면은 이제 옛날에 이제 누에고치 한 개가 계란 한 개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요새 누에고치 한 개를 경북 잠사곤충 사업장에서 그러니까 경북 잠사곤충장에서 하는 거는 아주 어린 애벌레를 종이에 말아서 팝니다. 농민들한테 팔고 그걸 이제 농민들이 뽕을 먹여가지고 누에고치로 만들어 오면 누에고치를 다 일괄 수매를 해요. 거기서 이제 그 누에고치에서 비단실을 뽑아가지고 비단실도 농민들한테 팔거든요. 농민들 비단실을 가지고 그걸 또 방직기를 돌려가지고 비단천을 짜죠. 한 필에 뭐 17만 원 이럽니다. 그게 굉장히 고가죠. 그렇게 하는 산업이 있으니까 그 모든 과정을 경상북도 잠사곤충사업장에서 다 관할을 하고 있고 잠사곤충사업장 홈페이지 가보면 되고 함창읍이 있습니다. 상주시 함창읍에 있고 네. 거기 가면은 근데 이제 돈이 되는 사람한테 유익한 곤충이 누에만 있는 게 아니고 대표적인 게 누에고 그 저기 동해등에 그다음에 뭐 저 시설 하우스에 풀어놓으면은 자동 인공 수정해주는 그 뒤형벌 그다음에 뭐 가위벌 그다음에 저기 뭐 거저리 그다음에 뭐 귀뚜라미 뭐 그다음에 뭐 동해등에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다음에 뭐 그런 산업곤충들을 연구하고 양성하고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판매를 하고 관련 것들을 연구하는 기관이 잠사곤충사업장인데 사업의 주요한 부분들은 주로 누에고요. 네. 나머지 여러 가지 산업곤충들도 연구하고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은 됩니다. 부안도 저희처럼 잘 하고 있는데 공모사고 상주시청이 전부 다 537입니다. 537이고 제 번호가 7437입니다. 7437 537에 7437 상주시청 농업정책과 이국진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전화하면은